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행복관. 10여 년 전에 삶이 힘들고 불행하게 느껴져서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 행복 공부를 하였다. 주변 환경이 내 바람대로 변하지 않기에 나 자신이 변하도록 노력을 했다. 내가 스스로 변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그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였다. 내 안의 자만심과 고집, 그리고 그 고집으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과 고통을 헐헐 털어버리니 분노와 미움이 서려있던 얼굴이 편하게 변하기 시작하였고 나 자신이 한결 자유롭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의 꿈과 소명을 다시 찾게 되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세상 행복연구소를 시작하게 되었다. 개인의 행복은 참으로 주관적인 것이다.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가족 간의 정이 넘쳤던 어린 시절은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하다. 오늘날 GDP가 높은 부유한 나라의 국민들이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보다 더 행복하지 않으며 부탄이나 코스타리카 등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다는 조사 결과는 물질적인 부가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최근 행복학의 흐름은 개인의 행복을 좌우하는 특징에 주목하고 있다. 미시간 대학교의 크리스 피터슨 교수는 행복은 나무에서 자라지는 않지만 나무처럼 성장할 수 있으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경향이 뚜렷하다라고 말한다. 그는 마틴 셀리그만 교수와 함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동 실험을 하여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 소질 목록, 창의성, 호기심, 열려있는 마음, 용기, 정직, 친절, 지성, 공정성, 리더십, 용서와 자비, 중용과 겸손, 자제력, 훌륭함에 대한 인정, 감사하는 태도, 희망, 유머, 영성 등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희망, 사랑,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이다.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바쁜 삶에 지칠 때 산에 들어가서 숲과 바위와 바람, 그리고 새소리를 들으며 기운을 회복한다. 필자도 한때는 북한산 국립공원을 찾아 칼바위 능선을 타고 아슬아슬한 바위를 넘어 북한산성에 올라가기도 하고 삼각산 백운대에 올라 먼 산봉우리를 바라보기도 하고 발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기도 했다. 산속에서 조용히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지난 세월의 수많은 경험들을 떠올려보고 했다. 저녁 무렵 산사에서 울려오는 범종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에 잠겨있노라면 내 안에 밀려온 잔잔한 기쁨을 아직도 잊지 못하여 지금도 가끔 산을 찾아 조용한 시간을 홀로 보내곤 한다. 영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네틀은 행복을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쁨과 즐거움 같은 순간적인 느낌을 말한다. 자신이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컥 쏟아지는 눈물을 체험한 적이 있지 않은가? 2010년 밴쿠버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에서 김연아가 흘린 눈물. 수많은 경연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난 후에 경연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 이러한 느낌이다. 두 번째 단계는 삶에 대한 만족을 말하며 살면서 느낀 기쁨과 즐거움, 고통과 슬픔을 비교해보고 전체적으로 삶이 더 즐거웠고 기뻤다고 판단할 때의 흡족함 혹은 행복을 말한다. 노년에 들어서 그동안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행복을 느끼는 경우
그 모습은 흡족하거나 만족한 표정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단계는 자아 실현으로 인한 행복을 말하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에우다이모니아, 즉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삶, 즉 스스로 선택한 자기 실현의 삶을 구현한 상태를 말한다. 이 단계의 행복은 자신의 소명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해 갈 때 나타난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노력은 인간 본연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런 권리 중에는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임을 200년 전 미국이 독립할 때 선언하였으며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경제적인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생계곤란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수백만의 가구가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가 생존과 관련한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면 생존 욕구가 해결되어 자기개발이나 여가 선용,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개인이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하게 됨으로써 사회 전체의 행복감이 올라가리라는 사회심리학자의 주장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사회적 행복이란 용어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지만 이와 유사한 정책을 중앙아시아의 소국인 부탄에서 오래전에 시작하였다. 부탄은 1972년부터 서구에서 발전의 척도로 사용해온 국민총생산이란 지표 대신 국민총행복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제발전보다 국민총행복을 국가의 정책으로 내세워왔다. 부탄의 국민총행복지표는 심리적 행복, 건강, 교육, 시간 활용, 문화적 다양성, 거버넌스, 지역사회 활력, 생태 다양성, 생활 수준 등을 핵심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지표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지향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접근은 영국의 삶의 질 지표, 캐나다의 웰빙 지표, OECD와 UN의 삶의 질 관련 연구와 더불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도 기존의 행복 지표를 확장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 교육, 주거, 돌봄, 먹거리, 자치분권, 환경, 기후변화, 평화, 일자리, 금융, 그리고 지역 공동체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행복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들은 한국인의 개인적 행복감뿐 아니라 사회적 행복감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인류 보편의 가치가 된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면 세상에는 갈등과 싸움이 줄어들고 더 많은 평화가 향유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가 생겨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조금씩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홀로 해본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행복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4번째 이야기, 행복한 교도소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 책 읽기, 음악 듣기, 걷기 운동, 기부 중에서 한 가지를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14번째 이야기 행복한 교도소. 오늘날 미국의 경찰에 의한 소수민족, 특히 흑인에 대한 과도한 진압과
그로 인한 살인 행위는 수십 년 이상 경찰관들의 머리와 손발에 익숙한 오랜 관행의 결과물이다. 1972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서 수감된 사람들의 수는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500%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세계 전체 교도소 인구의 거의 20%에 해당되며 평균 수감 기간은 63개월에 해당한다. 미국의 교도소는 모두 긴 복도와 새 창살, 엄격한 교도관이 통제하고 있는 짐승우리 같은 환경이다. 지역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지역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넣음으로써 범죄율을 줄이려고 예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교도소는 더 뛰어난 사기꾼을 양산하는 값비싼 범죄자 훈련장으로 타락해버렸다.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험악한 교도소에서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의 영향으로 범죄를 학습하게 되고 출소 이후에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겪는다.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유명한 제임스 큐 윌슨은 오늘날 미국의 사법제도를 만든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이다.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곧이어 나머지 유리창도 모두 깨질 것이다 라는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 한 장은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되어 불법 거주자와 마약 중독자를 모이게 하여 공공기물 파손을 포함한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미국이 사소한 위반 행위를 하는 시민도 과격하게 체포하여 삼엄한 감옥에 쳐넣어 무자비하게 다스림으로써 범법 행위를 줄이고자 하였으나 그 결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수감자는 해가 갈수록 늘기만 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깨진 유리창 이론은 이론이었을 뿐인가? 아니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잘못 실행한 것인가? 인간을 무자비하게 다루어 다시는 사소한 위반 행위까지 하지 못하게 했는데 사람들은 겁을 내지 않고 위반 행위를 더 자주 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위반 행위에 대한 벌을 받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서로 나쁜 것을 배우면서 더 큰 범죄자로 양산되었는가? 아마도 후자의 설명이 더 납득이 간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이 굳이 피해를 보면서 위반 행위를 선호하지는 않기 마련이니까. 대서양 너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깨진 유리창 이론과는 정반대의 실험이 실행되고 있었다. 노르웨이의 오슬로 남쪽으로 96km 떨어진 할렌 교도소는 자작나무와 소나무 숲 그리고 오솔길이 얽혀있는 완만한 구릉지에 자리 잡고 있다. 수감자는 바닥 난방이 있는 개인 전용방이 주어지고 평면 텔레비전과 전용 욕실, 수감자들이 요리할 수 있는 주방에는 접시 등 주방용 도구가 잘 갖추어져 있다. 도서관, 암벽 등반 연습용 벽, 음악 스튜디오도 있다. 할렌 교도소는 약 250명의 마약 밀매범, 성범죄자, 살인범이 수감되어 있는 높은 철창으로 둘러싼 경비가 삼엄한 교도소이다. 노르웨이의 바스테위 섬에는 마지막 형량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중범죄자 115명이 수감되어 있다. 이 교도소에는 교회와 식료품점, 도서관, 영화관, 일광욕 베드 및 스키 슬로프가 있어 고급 리조트처럼 보인다. 수감자들은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쟁기질을 하고 씨앗을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요리할 뿐 아니라 나무를 베어 목공일을 하면서 지낸다. 교도관들은 유니폼을 입지 않고 수감자와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한다. 교도관들은 2년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데 수감자와 친구가 되는 것이 그들을 하대하고 모욕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배운다. 2018년 노르웨이와 미국의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할렌과 바스테위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수감자들의 재범률은 지역사회 봉사를 선고하거나 벌금형에 처해진 범죄자들과 비교할 때 거의 50%가 낮았으며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40%나 더 높았다. 미국의 경우 수감자의 60%가 2년 뒤에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지만 노르웨이의 바스테이는 16%에 불과하다. 행복한 교도소 방식은 미국의 가혹한 교도소 방식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비싸지 않을까? 경제학자들이 비용 편익 분석을 하였는데 노르웨이 교도소의 수용 비용은 유죄 판결 건당 평균 6만 151달러로 미국의 약 2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과자들의 범죄 횟수가 줄어서 노르웨이 법 집행기관은 한 건당 7만 1226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그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금액은 6만 7천여 달러이므로 노르웨이 정부는 약 7만 달러의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범죄 희생자 수가 줄고 그로 인한 지역사회의 안정과 평화가 지켜지므로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바스테위의 소장인 톰 에버하르트는 사람들을 쓰레기처럼 대하면 그들은 쓰레기가 될 것이다. 인간처럼 대하면 그들은 인간처럼 행동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 노르웨이의 수감자들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수감자들이 이미 보여주었다. 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 엄격한 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범죄를 줄일 수 있는지 혹은 인간적인 대우를 통하여 범죄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오랜 역사를 통해 논쟁되어 왔다. 1차 대전 후 승전국들이 패전국인 독일과 맺은 조약인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은 비스마르크 시대에 프랑스로부터 돌려받은 알자스 로렌 지방을 넘겨주고 모든 식민지를 포기하여야 했으며 잠수함이나 신무기를 보유할 수 없고 군대도 10만 명으로 제한받았고 1320억 마르크란 감당할 수 없는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이처럼 가혹한 조약은 독일인들로 하여금 히틀러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가져왔고 결국 2차 대전을 일으키게 한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배울 수 있다. 한반도에 관심 있는 독자는 북미 간의 대화와 협상을 돌이켜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가혹한 경제 제재가 북한의 태도와 행동을 바꿀 수 있는가? 쥐가 궁하면 고양이도 문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 인간도 가혹하게 대하면 더욱더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한 국가인 북한을 지나치게 제재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는 지역사회와 국제관계를 통하여 평화의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효과적이지 못한 벌칙과 제재를 던지고 인간답게 대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여야 할 때이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14번째 이야기 행복한 교도소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5번째 이야기 우주의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효과적이지 못했던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15번째 이야기 우주의 마음 행복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생각납니다. 미국의 한 부유한 기업인이 가난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어느 한적한 바닷가에서 여유롭게 놀면서 슬금슬금 일하고 있는 어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기업인은 그 어부에게 더 열심히 일하며 큰 배를 마련하고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어부는 그 기업인에게 돈을 많이 벌면 무엇을 하느냐고 되물었지요. 그러자 그 기업인은 그 돈으로 사업을 하여 더 큰 돈을 벌어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면서 살면 더 좋지 않으냐고 답변했죠. 그러자 그 어부는 나는 지금도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면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고생을 하여
지금의 행복을 희생하면서 미래에 올 불확실한 행복을 찾느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답변이죠. 행복은 지금 여기서 만끽해야 하지 내일로, 미래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행복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주 마음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인류는 광대한 우주 속에 작은 은하계에 속한 지구별에서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서 살아오고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땅에서 산과 강, 하늘을 볼 수 있다. 사계절의 변화가 있는 곳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의 변화와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으며 더운 여름만 있는 아열대 기후의 지역에서는 사시사철 따뜻한 환경에서 열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고 또 추운 겨울이 대부분 차지하는 냉대의 기후에서 생활하는 곳에는 빙하와 추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물, 식물이 공존한다. 지구를 벗어나 달나라 여행을 한 닐 암스트롱은 검푸른 배경의 우주 공간에 찬란하게 푸르디 푸른 지구가 보름달보다 더 커다란 모양으로 아름답게 떠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을 하였다고 말한다. 우주 공간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경이로운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먼저 감탄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지구의 소중함에 대하여, 지구의 생명체에 대하여, 우주의 신비스러운 모습을 통하여 조물주의 존재에 대하여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평소에 생각하던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한 질문을 하는 즉시 그 답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신기한 체험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암흑과 같은 어둠 속의 우주 공간에 홀로 남아있을 때의 그 느낌과 체험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우주 공간에 가보지 않은 필자로서는 어쩌면 산사에서 혹은 수도원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침묵 속에 있을 때의 체험이나 깊은 산속에서 홀로 밤을 지새일 때의 두려운 느낌 혹은 경외감과 매우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 둥근 보름달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저 환상적이고 경외스러운 느낌을 갖게 된다. 어린 시절에는 달을 보고 소원을 빌 정도로 달에 대한 신비스러운 감정을 가졌는데 우주에서 우리가 살던 지구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워 숨이 막힐 체험을 했다면 지구를 생각하는 사고가 180도 달라지고 삶의 태도 역시 달라지지 않을까? 수십만,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자연과 동물, 식물의 보금자리로 지구는 21세기 우리의 과학 지식으로는 넓고 넓은 우주 공간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증명된 유일한 별이다. 앞으로 우주 기술이 발전하면 수백 년 광년에 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체가 사는 별을 발견할 수 있겠으나 지구에 가장 가까운 달이나 화성에도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더 걸릴까? 이 지구상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농촌에서, 산속에서, 바다에서 생계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과거에는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지만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가지만 이들 평범한 사람들도 생존의 문제 때문에 가족 구성원끼리 혹은 마을 주민끼리 싸우기도 한다. 물이나 햇볕 혹은 지역 이권 때문에 갈등을 빚게 된다. 서로가 대화가 되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태도에 화가 나서 싸우고 해결이 안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 서로를 죽이는 살인과 약탈로 치닫게 되곤 한다. 영토를 둘러싼 자그마한 분쟁이 국가 간의 전쟁으로 치달아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개개인에게 평생 남길 아픈 상흔과 고통을 남기기도 한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우주인이 우주 공간에서 체험한 우주의식, 우주마음 혹은 지구의식, 지구마음을 간접 체험을 통하여 갖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싸움, 전쟁은 사라지지 않을까?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만이 남아있게 되며 지구에 평화가 존재하지 않을까?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보는 것만이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주인이 되어 지구를 내려다볼 수 있는 명상을 통해서 혹은 우주 속 아름다운 지구 행성의 속살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깊은 산, 계곡, 바다, 호수 등에서도 작은 우주를 느끼고 사랑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15번째 이야기, 우주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6번째 이야기, 의식 수준과 행복감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16번째, 의식 수준과 행복감.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세상의 소음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다. 시계의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TV 소리, 길을 지나는 차 소리, 출퇴근 시에 마주치는 다양한 소음들, 집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소음에 시달린다. 조용한 곳에 잠시 있으려면 오히려 적응이 안 된다. 오히려 소음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된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집에서 TV를 틀고 심지어는 자연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산속에서 라디오를 틀고 산행하는 기이현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진 내 귀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사람은 5가지 기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식욕, 수면욕, 성욕 등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이다. 둘째는 비나 바람, 여러 가지 위험이나 고통으로부터 피하여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이다. 셋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공동체나 모임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이다. 넷째는 존경, 지위, 명예를 추구하고 싶은 자존감의 욕구이다. 다섯째는 자아 완성과 자아 실현의 욕구이다.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와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욕구는 모든 동물이 갖고 있고, 세 번째 소속감에 대한 욕구는 무리지어 사는 원숭이나 코끼리 등의 동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게 하는 욕구는 네 번째 자존감의 욕구와 다섯 번째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내 안의 갖가지 욕구들, 나의 바람, 나의 꿈, 나의 희망, 나의 불평불만, 이 모든 것을 듣기 시작하는 데서 나를 찾는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 판소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흔히 폭포수 아래에서 소리 공부를 하면서 득음을 한다고 한다. 득음이란 문자 그대로 소리를 듣는 것, 곧 자신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을 말한다. 폭포수에서 울려나오는 굉음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목소리를
원하는 대로 가다듬는 수련 과정의 절정이 득음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다. 즉, 나는 누구인가의 물음에 제대로 대답하는 것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외쳤는데, 나의 행복을 위해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세상이란 폭포수 아래에서 나의 목소리를 듣는 훈련, 그것은 나를 알기 위한 과정이다. 내가 나 자신을 알 때 남들이 나를 묶어 놓으려는 동아줄로부터 탈출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므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 평화는 이처럼 내 안의 목소리를 듣고 의식하는 연습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평화가 저 멀리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에 존재하게 된다. 우리가 짓는 미소 속에 틀에 핀 한 송이 민들레를 통해 우리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매 순간마다 평화를 느끼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마주치는 우주의 경이로운 순간임을 알아챌 때 이 순간에 평화를 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다. 내 안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는 상호 긴밀한 것이며, 세상의 평화는 내가 마음을 먹기에 따라 이루어진다. 평화를 내 안에 담는 마음이 세상 평화의 시작이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평화가 머무는 공간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평화를 위한 가장 큰 세상이 된다. 일상생활 속에 내 안의 목소리는 희노애락의 다양한 감정을 지닌다. 기쁘고 즐거운 감정, 슬프거나 화가 난 감정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 정신치료학자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와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는 근육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근육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운동역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수백만 번의 임상실험을 진행한 결과 우리의 감정과 의식 수준을 17단계로 제시하였다. 호킨스 박사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은 크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지배하는 단계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지배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을 약하게 하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한 단계에는 수치심이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으로 죄의식, 무기력,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자존심의 순으로 되어 있다. 사람에게 힘을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한 단계에는 용기에서 시작하여 중립, 자발성, 포용, 이성, 사랑, 기쁨, 평화, 깨달음으로 발전해 나간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할 때는 대체로 오만함의 특징이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할 때는 겸손함의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인간의 의식은 감정과 행동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수치심이란 의식은 굴욕의 감정을 지니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욕망이란 의식은 갈망이란 감정을 지니고 집착이란 행동을 낳게 한다. 자존심이란 의식은 경멸이란 감정을 갖고 과장하는 행동과 연계되는데, 포용이란 의식은 책임감이란 감정을 지니고 용서란 행동을 가져온다. 호킨스 박사에 의하면 인간의 85%는 자존심 이하의 단계이며 5%만이 사랑 이상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말한다. 내가 어떤 의식 수준에 있는가를 알면 왜 내가 현재의 감정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잘 이해하고 나의 욕구와 연계하여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길 경우 남에게 잘 설명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는 자신이 어떤 의식 수준에 있는지를 자각하면
한 단계 더 발전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어 점차 높은 의식 수준에 상응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인류는 과거보다 더 다양한 교육과 인터넷 그리고 여행을 통해 세상을 더 잘 알고 있으며 좋은 영향과 더불어 나쁜 영향도 많이 받고 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면 평화를 지향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의식 수준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행복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흥미롭게도 호킨스 박사는 이러한 의식 수준과 행복감의 관계를 수많은 실험을 통하여 밝혀왔다. 우리의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는 행복감을 더 자주, 강렬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아주 부정적인 에너지의 단계인 수치심, 죄책감, 증오의 단계에 있는 사람의 행복감은 각각 1%, 4%, 5%에 불과하며 슬픔, 두려움, 욕망의 단계에 있는 사람도 9에서 10%의 행복감만을 느낀다고 말한다. 자존심의 단계에 있는 경우 행복감이 22%로 증가한다. 긍정적인 에너지의 단계인 용기의 수준에서는 55%, 중립의 단계에서는 60%, 자발성의 단계는 68%로 증가한다. 포용의 단계부터는 71%로 증가하고 이성의 단계에서는 79%로 올라선다. 사랑의 단계에서는 89%에 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단계에서는 96%로 거의 행복한 단계에 이르고 기쁨의 단계에서는 99%, 평화와 깨달음의 단계에서는 100%로 행복감이 최고조로 된다고 말한다.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면 그 엄청난 영향력으로 우리의 행복감 역시 올라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16번째 이야기, 의식 수준과 행복감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7번째 이야기, 최고의 의사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더 평화로운 마음을 갖기 위하여 남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최고의 의사. 중국의 사기 편작편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걱정 근심을 풀어주고 재앙이 나지 않게 하는 심의가 최고의 의사이니라고 말한다.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고 팔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면 피를 멎게 하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매든가 혹은 부러진 부분을 잇고 뼈가 잘 붙도록 조치를 합니다. 우리 몸의 상처나 아픔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치료와 휴식을 통해 몸의 면역 기능이 되살아나면 회복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난 상처나 아픔은 상처를 받게 되면 약이나 주사를 놓기도 힘들어 치유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은 우리 마음은 작은 일에도 오해와 편견을 가져오며 또 다른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 되지요. 중국의 사기 편작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중국의 황후가 병이 깊어 황실의 의관들과 내노라 하는 의관들이 다 치료하였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전국에 방을 붙여서 의관을 모집하였는데 시골의 무명인 편작이 황후를 치료하여 유명하게 되었다 합니다. 황제가 편작에게 당신이야말로 천하 최고의 명이라고 말하자 편작은 자신에게 두 형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상위, 중위이고 자신은 하위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묻자 편작은 큰형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걱정 근심을 풀어주고 재앙이 나지 않게 하는 심의이니 최고의 상위이고 둘째 형님은 음식을 조심하여 잘 가려 먹게 하여 병이 나지 않게 하니
시기로 중이이고 자신은 이미 생긴 병을 고치는 의사이니 가장 아래에 있는 하이라고 하였습니다. 국가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아래에 있는 방책이고 질병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중간의 방책이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쩌면 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의 각종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여 국민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상을 살펴보면 전쟁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나마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도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갈등과 분쟁은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아닐까요? 오랜 세월에 걸쳐 죽이고 죽는 역사를 이어왔으며 아직도 불행의 역사를 단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분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잊어버릴만 하면 서로의 상처를 다시 후벼파면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은 유대인을 가스실에 보내 300만 명 이상을 집단적으로 학살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독일인은 오랜 역사에 걸친 적인 팔레스타인보다 더 철천지 원수임에 틀림없지요. 이러한 유대인의 아픔을 독일인은 어떻게 사과하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했는지 들어보셨는지요? 한반도에서는 3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북한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적대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야기했고 그 아픔과 상처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백만, 수천만 명이 가진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그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치유자,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자, 자신의 고통을 세상의 고통과 동일시하는 자, 고통을 견뎌내며 세상에서의 소명을 찾아가는 자, 아픔을 단련으로 여기며 묵묵히 나아가는 자, 얼굴은 인내와 고통을 이겨낸 자의 모습, 눈빛은 세상에 굴하지 않고 동정어린 자비의 빛이 가득하고 손길은 따스하며 만져주면 곧 나을 듯한 기운이 넘치고 발걸음은 세상 어디라도 부르면 달려가는 굳건한 건강. 나와 가족의 고통을 통해 자아 완성과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려 노력하는 자. 모든 게 내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자. 억지로 만들기보다 순리대로 풀어가는 자. 한 개인의 아픔을 온 세상의 아픔으로 여기는 자. 고통을 통해 세상의 빛을 찾아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세상을 치유하지 않을까?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최고의 의사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푸에블루호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을 나름대로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미국과 아직도 수교하지 않은 나라. 지구상에서 여태 수교를 하지 않은 두 나라가 있다. 오직 두 나라. 초강대국 미국과 한반도의 북쪽에 위치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미국은 한때 쿠바를 둘러싸고 전쟁을 벌일 뻔한 공산주의 대국인 소련과도 수교했고 제2의 공산주의 대국인 중국과도 수교했다. 그리고 통킹만 사건으로 전쟁을 한 베트남과도 수교를 했다. 하지만 북한과는 수교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 수교를 했으며 중국과도 수교를 했다.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는 미국을 초월한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은 아직도 적대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은가? 북미 관계가 이렇게 꼬인 것은 다름 아닌 양국 간의 세 가지 역사적인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일명 조국 해방전쟁이란 기치 아래 38선 남쪽을 침략하여 삽시간에 서울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밀고 나갔다. 나라를 잃을 위기에 처해진 대한민국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자유주의 우방인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호소하였고, 유엔군은 한반도에 군대를 파병하여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과 더불어 압록강 유역까지 진격하였다. 중국군이 투입되자 메가더는 모든 통신수단과 모든 시설, 공장, 도시, 마을을 파괴하라. 만주 국경부터 파괴를 시작하여 남쪽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명령하였다고 메가더 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영국 공군 무관은 말한다. 2000년부터 미국의 문서보관소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김태우에 따르면 전쟁 초기 미 극동공군 폭격기 사령부 산하의 B-29기들은 한강과 압록강 사이에 있는 북한의 수송망을 차단하고 북한의 병참 보급에 도움을 주는 산업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1950년 7월에는 원산 선착장 폭격, 평양 조차장 폭격, 평양 조차장 재폭격, 흥남 폭격, 8월에는 원산 정유공장과 조차장 폭격을 하였다. 당시 B-29의 목표물 파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목표물 인근에 수백 발의 폭탄을 퍼부어야 했고, 인구 밀집 지역인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전 지역에 대한 융단 폭격은 북한의 모든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미 극동공군의 자체 평가에 의하면 진남포의 80%, 청진의 65%, 해주의 75%, 함흥의 80%, 흥남의 85%, 황주의 97%, 강계의 60%, 군우리의 100%, 교미포의 80%, 평양의 75%, 사리원의 95%, 순안의 90%, 원산의 80%, 신안주의 100%가 파괴되었다. 1953년 8월 작성된 극동공군 폭격기 사령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기간에 투하된 1만 7천 톤의 폭탄 중 1만 톤 정도가 보급지역, 즉 적 점령하에 도시와 농촌 지역인 북한과 대한민국 모두에 무차별적으로 투하되었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150만에서 200만 명, 대한민국 주민들은 50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평가된다. B-29기에 의한 폭격으로 낮에는 꼼짝할 수 없어서 밤에 살아남기 위해 북한 주민들은 파괴된 건물 잔해 아래 흙구덩이를 파고 은신하거나 산 아래에 토굴에서 잠을 자고 밤에는 파괴된 철도와 교량을 복구하는 작업에 동원되었다. 아직도 북한 주민들은 미국의 폭격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포감은 미국에 대한 반감을 불어넣는 선전과 교육을 통해 반미 감정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유엔군이 압록강 유역에 다다르자 위험을 느낀 중공군 30만 명이 압록강을 넘어 유엔군을 공격하였다. 이에 유엔군과 국군은 후퇴하면서 함흥 철수 작전을 통해 수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을 배로 남쪽으로 수송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오늘날 휴전선을 경계로 3년간에 걸친 전쟁을 휴전한다는 정전협정을 맺었다. 이때 이승만 정권은 휴전을 거부하여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공이 휴전협정에 조인하였다. 대한민국이 휴전협정의 주인공으로 빠지게 됨으로써 이후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협상 혹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때에 주도권을 쥘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미 예속이 강화되었고 대한민국이 군사 기지화되었으며 주한미군 주둔이 장기화하게 되었다.
이승만 정권이 내치뿐 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 얼마나 무능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다. 2021년 대한민국의 국방 방위력이 세계 6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대한민국과 미국의 군대는 연합군이란 기치 아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지휘 명령을 받는다. 작전권이 아직도 미군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 국토가 왜군의 침탈을 당한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이순신 장군에게 작전권 이양을 강권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주권인 작전권을 결코 명나라 군대에게 이양하지 않았음을 기억해보면 전시작전권이 얼마나 국가의 주권과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다. 1953년 정전 이후 휴전선을 둘러싼 북한과 대한민국의 대치는 결국 북한과 미국의 대결로 이어져 왔다. 미 해군의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동해안 원산 앞바다에서 1961년 북한 해군함에 의해 강제 납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승무원 83명 중 1명이 죽고 82명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12월 23일 미국이 북한의 사과문에 서명을 한 후에야 돌려받았다. 푸에블로호는 아직도 조선시대 미국의 셔먼호가 침략했다가 격침당한 대동강변에 전시되어 있다. 세계 최강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 해군이 북한에 의해 함정을 납포당하고 선원 석방을 위해 북한에 사과를 해야 했던 매우 치욕적인 사건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북한이 더 큰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북한이 영해를 침범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요구만을 했을 때 어리둥절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이는 미국이 그만큼 북한을 잘 모른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과 북한이 언제 화해하여 국교를 수립할 수 있을지 궁금하며 세계 평화를 위하여 그러한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아직도 미국과 수교하지 않은 최후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트남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경제대국 10위인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주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나름대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베트남 전쟁의 교훈. 미국과 북한의 푸에블로호 사건을 살펴보았지만 미국과 북한의 악연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후 1967년에서 1968년까지 북한은 200명의 공군 조종사를 북베트남에 파견하여 하노이를 지키게 하였으며 심지어 미군의 전투기를 격추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B-29 폭격기는 북한의 주요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다. 공습에 의한 공포를 뼛속 깊이 느낀 북한은 미군의 폭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베트남과는 공산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동지이므로 미군 폭격에 의한 피해자란 경험을 공유하면서 뜨거운 형제를 느껴 북베트남에 공군을 파견하여 도움을 주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에 대한 원수를 갚는다는 마음을 상당히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북베트남과 이처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던 북한은 북베트남과 베트콩을 돕기 위해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일을 거행한다. 한반도에서 안보 위기를 일으켜 당시 대한민국의 베트남 파병 확대를 저지하려 했다. 1964년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지만 반전운동의 확산으로 추가 파병이 어려워지자 주한미군의 베트남 파병을 고려한다.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한 박정희 정권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잠재우는 동시에 한국에 대한 특별 원조를 확보하였다. 그 결과 파병군인의 전투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1965년부터 파병하기 시작하여 1972년까지 30여만 명을 파병하였다.
베트남의 한국군의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위기를 만들기 위한 작전을 시행하였다. 이른바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이라 불리는데 1968년 1월 21일 북한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휴전선을 뚫고 내려와 청와대를 공격하는 사건을 일으킨다. 북한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면 한국의 전투부대를 베트남에 보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처럼 북한의 김일성은 북베트남의 호치민에게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에 대한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이 들어있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의 베트남 이동을 막음으로써 미군을 중심으로 한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미국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1973년 3월 철수할 때까지 4차례에 걸쳐 32만 5천여 명의 한국군을 파병하였다. 미국이 개입한 베트남 전쟁은 미국 내에 반전 시위가 확산됨에 따라 미군이 철수하게 되었으며 남베트남 정부와 군대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무능력으로 인해 북베트남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베트남 전쟁으로 약 3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베트남과 5만 8천 명의 군인이 죽은 미국은 1972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였고 양국은 지난 50년간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맥나라만은 베트남 전쟁의 패배로부터 얻은 교훈은 우리의 무지와 공감 능력의 부족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우리는 자신의 가정의 얼매인 눈먼 포로였다고 한국전쟁을 연구한 브루스 커밍스는 맥나라마의 교훈을 말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에서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를 경과는 어쨌든 간에 미국이 지원한 남베트남이 북한이 지원한 북베트남에 의해 멸망하고 만 것 또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지니고 있는 잊지 못하는 악감정 중의 하나로 여겨질 수 있다. 아직도 미국은 정전 70주년이 지났음에도 휴전선을 중심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며 국교를 수립하지 않고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 모두 서로가 가진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주고받은 상처를 하나씩 치유하는 동시에 서로의 자존심을 조금씩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면 북한은 미국의 자존심일 수 있는 푸에블로호를 반환하고 미국은 북한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 자력갱생을 도와줄 수 있는 대외 제재의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서로의 해묵은 미움의 씨앗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서로의 자존심을 조금씩 존중하는 데서 시작하면 어떨까? 김춘수의 시 꽃 중에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시구가 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법은 먼저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다. 이름은 존재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감옥에서 이름 대신 번호로 부르는 것은 사실 수용자의 인격을 무시하며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식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할 때 Special Envoy for the DPRK라고 칭한 것은 북한의 공식 명칭인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Korea,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부름으로써 북한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신호였는데 이는 북미 관계에 있어서 청신호로 여겨진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으랴 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생각난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에게 쌓인 상처를 바라보고 그 상처를 치유하려는 자그마한 노력을 하면 좋겠다.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것은 북한이나 미국이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미국의 공습에 대한 공포가 아직도 남아있고 미국 역시 자신 안에 숨어있는 탐욕인 악의 모습을 쳐다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여길 만큼 자신을 미화하고 싶은 검은 욕구가 숨겨져 있다. 이제는 북한과 미국 모두 서로의 가슴 속에 있는 아픔을 치유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씩 양보함으로써 지구상의 유일한 미수교국이란 오명을 벗어나 수교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을 위한 여정이 아직도 멀게 보인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의 교훈은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제 그만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상의 테이블에 나오라고. 미국은 북한을 국가로서 자존심을 챙겨주어야 하고, 북한도 제재로 인한 국민의 곤궁을 고려하여 타협점을 찾으라고.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링컨의 국가 통합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협상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링컨은 어떻게 분단된 국가를 통합하였는가? 근현대의 역사에서 다양한 국가 위기를 타개한 역사적인 인물과 사례를 살펴보면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교훈을 얻게 된다. 어린 시절 읽어보았던 링컨 대통령. 통나무집에서 자라난 가난한 소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노예 폐지 제도로 인해 발생한 남북전쟁을 통합하여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또 남북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여 갈라진 남북을 통합하였다는 링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어릴 때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서로 총을 겨누고 전쟁을 했다고 들었지만 우리는 불행하게도 아직도 남북한으로 나뉘어 전쟁 상태에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초강대국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전쟁을 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잘 믿기지 않았다. 미국에 유학하던 시절 중북부 오데호 연안의 미시간, 일리노이, 위스콘신이나 미네소타주에서는 남북 갈등의 흔적을 별로 볼 수 없었지만 남부로 가보면 예전 남북은의 깃발을 집이나 상점에 달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난 지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남부와 북부의 주에는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적대감과 멸시의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다. 미국이 어쩌면 남부와 북부로 나눠져 분단된 두 개의 나라로 존재할 뻔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남부와 북부 미국인들의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탁월한 지혜와 지도력 덕분이 아니었을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로 우리에게 친숙한 미국의 남북전쟁은 노예제도가 발단이 된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군인 62만 명과 무수한 민간인들이 죽었다. 북부 남성 중 20에서 45세 연령의 약 10%가, 남부 백인 남성 중 18에서 40세 연령의 약 30%가 사망했다. 가난한 통나무집에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링컨은 독학을 통하여 변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였다. 링컨은 미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독립선언문에 있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글자 그대로를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하여 믿었다. 그리고 1857년 드레드 스콧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예 금지가 헌법에 나와 있는 사유재산권 보장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회는 어디서도 법으로 노예 제도를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링컨은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드레드 스콧 사건의 판결은 엄연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이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은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도 대법원이 모든 방법을 다해서 스스로 취소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여 노예제도 폐지론을 대표하는 연설가로 손꼽히게 되었다. 1861년 3월 4일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 모인 7개의 남부주 대표들은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합중국에서 분리 독립하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전 미시시피 상원의원인 제퍼슨 데이비스를 아메리카 연합국의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 시기 공화당은 극단적인 의견 대립으로 사분오열되어 있었다. 국가적인 총체적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링컨은 신생 공화당에 속한 모든 정파, 즉 옛 휘그당, 자유토지당,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민주당, 보수파와 급진파의 연합, 강경파와 온건파의 연합을 내각에 포함시켰다. 특히 가장 중요한 국무부, 재무부와 법무부의 수장에는 주 경쟁자였던 윌리엄 스워드, 세먼 체이스, 에드워드 베이츠를 각각 선택하였다. 링컨은 개성이 매우 다른 그들을 합중국을 향한 충성심으로 융합할 자신감이 있었고, 실제로 다른 관점을 예상하고 대비함으로써 그들의 정서적인 욕구를 이해하고 충족시키며 동료들을 상호 존중하고 존경하되 모든 책임감을 떠맡음으로써 궁극적인 승리인 미합중국의 보존과 노예 해방을 성취할 수 있었다. 링컨의 첫 대통령 취임 연설을 보면 남북 통합에 대한 그의 애정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북부 사람과 남부 사람은 적이 아니라 동지입니다. 우리는 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격렬한 감정이 우리의 애정의 유대를 왜곡할 수는 있어도 끊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미합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남부 7개 주들은 링컨 대통령에게 대표를 보내어 연방 자산을 지불하고 미국과 평화 조약을 시작하였으나 링컨 대통령은 남부 대표들과의 협상은 무조건 거절하였다. 링컨의 생각으로는 이들이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며 이들과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완전한 독립정부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남부 7개 주로 구성된 아메리카 연합국은 1861년 4월 12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섬터 요새를 공격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에 링컨 대통령은 북부군의 지배하에 남아있던 23개 주,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위스콘신의 의용군을 요청하였다. 북부군이 초반에 경계주들에서 승기를 잡고 해상 봉쇄에 들어가자 양군 모두 병력을 모집하여 전쟁은 확대되기 시작했으나 북군은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패배를 반복하였다. 링컨은 전쟁 초기부터 워싱턴 주변의 군대와 전쟁터를 방문하여 병사들의 사기를 돋아주었다. 링컨은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병사들의 막사를 둘러보고 가족들의 안부도 물어보았다. 퇴역 군인을 위한 휴양소를 방문하여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북군과 남군의 병사들을 똑같이 보살폈다. 백악관을 방문해 환영받거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등 링컨 대통령과 만난 병사가 거의 2,000명에 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링컨에게서 느꼈던 신뢰, 공감 능력, 책임감, 친절함, 그리고 자상함을 동료들과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고 편지를 통해 전달하였으며 합중국을 위해서 그리고 노예 해방이란 대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남부군에게 타격을 주는 동시에 북부군에게는 흑인 북부군의 인력이 될 수 있었던 노예 해방에 대하여 링컨은 군사적으로 꼭 필요하며 미국을 지키는데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내각에 발표한다. 몇 달 후 1862년 9월 노예 해방 선언을 통해 남부 주들에서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을 전쟁의 목표로 하였다.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육군과 해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합중국의 보존이란 목적을 성취하는 데 적합하고 필요한 군사적 조치로서 어떤 주에서나 노예로 여겨지던 모든 사람이 1983년 1월 1일부로 영원히 자유의 몸이라는 것을 명령하고 선언한다. 그리하여 이 점에 관련된 합중국의 헌법적 권한은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유효하지도 않으며 주장되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 세대 동안 노예로 살던 남부의 350만 흑인에게 자유를 약속한 링컨의 선언 이후 수십만 명의 노예들이 북부군으로 탈출하여 군인과 선원으로 복무하면서 북부군의 승리에 기여하였다. 북부군에 입대한 20만 명의 흑인은 용감하고 냉정하게 노련한 군인처럼 싸움으로써 남부군에 큰 타격을 입혔다. 전략이 뛰어나고 노련한 남부연합군 사령관인 로버트 리 장군은
동부 지역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 워싱턴 인근까지 압박을 가하였다. 남군과 북군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는 중에도 링컨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혼자만 기도하기보다 전 국민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금식 기도일로 선포하며 온 국민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호소하였다. 나라를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드리는 일은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있는 남북전쟁의 비극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에 대한 하느님의 형벌이며 또한 국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하느님의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노하신 하느님 앞으로 돌아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를 고백하며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해야겠습니다. 온 국민의 금식 기도가 끝난 후 링컨은 조지 G. 미드 장군을 사령관으로 내세웠다. 1863년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남군의 리 장군은 많은 사상자를 낸 뒤 후퇴했으며 서부 지역에서 북군은 미시시피주의 빅스버그를 점령함으로써 미시시피강 유역을 장악했다. 1864년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로버트 리 장군에 맞서 지구전을 치르는 한편 북군의 윌리엄 셔먼 장군은 조지아주의 애틀랜타를 함락시켰고 바다를 향해 진군함으로써 북부의 병력과 물질적 자원의 우세를 점하게 됐다. 마침내 남군은 리 장군이 1865년 4월 9일 에포메톡스 코트하우스에서 항복한 후 붕괴했다. 남북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던 1865년 1월 국회는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완전히 금지한다는 내용의 수정 제13조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3월 4일 링컨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두 번째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며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상처를 치료해야 할 때가 왔다고 연설을 했다. 아무런 원한도 없이 모든 이들에 대한 연민만을 지닌 채 신의 뜻 그대로 올바른 것에 대한 확신을 품은 채 우리의 할 일을 다하기 위한 몸부림을 멈추지 맙시다. 이 나라의 상처에 붕대를 감는 일, 오랜 전쟁을 견뎌낸 병사들과 미망인들, 고아들을 돌보는 일, 다시 말해 우리 사이에 또한 모든 나라에 올바른 평화를 이루어 이를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시다. 전쟁이 종결된 후 남부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를 교수형에 처하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링컨은 차분한 소리로 답변하였다. 남에게 판단을 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형제이고 동포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감싸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링컨은 남부의 총사령과 로버트 리 장군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아 그는 패배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부하들의 생명을 구한 명장으로 영웅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남부인들과 반란군들을 관대하게 대했으며 형제와 긍휼로 대하며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공포하였다. 미합 중국의 대통령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남부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재산권의 회복을 포함한 전면적인 사면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남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급진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남부 재건 계획을 발표하여 남부와 북부가 손을 맞잡고 힘을 모아 미합 중국을 다시 건설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우리 모두는 남부의 주들이 탈퇴했다 돌아온 것을 형제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주면 절대 죄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1865년 4월 14일 오전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링컨은 화해와 재건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고 이것이 우리 앞에 닥친 가장 중대한 문제로 신속하게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3시간 이상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강요들은 전쟁으로 패배한 남부 세력과의 관계를 봉합하고 통일된 국가의 재건을 시작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과 상업과 관련된 문제를 상의해서 결론을 내렸다. 우선 우체국과 연방법원을 재개설하고 상거래와 사회적 교류를 위한 연락망을 재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링컨은 남부의 사람들을 편하게 하라고 거듭거듭 주문했으며 이를 위해 재건 과정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제안하여 국무위원들도 모두 만족하였다. 이 시간만큼은 슬픈 분위기를 뿜어내던 링컨조차 잔잔한 즐거움을 띤 표정이었다고 전해진다. 1877년까지 이어진 재건 시대 동안 미국 사회는 전쟁에서 생긴 사회, 정치, 경제, 인종적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링컨 대통령이 내각과 군대 그리고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며 그들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끈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노예 해방 선언 공포 수개월 전 의회에 보내 연차 교서에 잘 담겨 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픈 시련은 명예스럽든지 불명예스럽든지 우리를 후세에 밝게 비출 것입니다. 노예에게 자유를 허락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로워야 할 사람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허락하는 것과 우리가 지키는 것이 똑같이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최고의 희망을 훌륭하게 지키지 않으면 초라하게 잃고 말 것입니다. 노예로 자라다가 북부로 도망쳐서 자유를 찾은 작가이며 언론인인 흑인 지도자 프레더릭 더글러스는 링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그의 가장 위대한 사명은 다음 두 가지를 해내는 것이었다. 첫째, 나뉘고 파괴될 위기에서 조국을 구하는 일. 둘째, 노예 제도라는 어마어마한 죄악에서 조국을 해방시키는 일. 그의 능력을 고려하고 그의 앞에 놓인 엄청난 사명의 무게를 헤아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적합한 수단들을 따져보고 목표 자체를 근본부터 되짚어봤을 때 전능한 신이 링컨보다 이 일에 더 딱 맞는 사람을 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란 국가 분단의 절대절명한 위기에 직면하여 내각을 다양한 정파의 탁월한 인재로 구성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상호 존중하고 겸손하게 솔선수범하며 균형감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범을 보여 시너지를 얻고자 하였고 연방보전과 노예제 해방이란 목표를 통해 남북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미국이 자유시민 국가로 가기 위한 거대한 발자국을 남겼다. 남북전쟁으로 갈라진 남부, 북부 주민 모두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의 찢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었으며 관용과 사랑의 마음으로 남부와 북부, 백인과 흑인 모두를 포용함으로써 진정한 연맹을 이룬 통일 대통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비록 남북전쟁 승리를 목격한 다음 날 안타깝게도 저격당하여 역사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가 강요들과 군인 그리고 국민들에게 남긴 말 한마디, 행동거지는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국난에 처한 지도자들, 특히 미래의 한반도 통일 대통령에게는 반드시 본받아야 할 큰 바위의 얼굴이 될 것이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링컨의 국가 통합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협력과 교류로 생존한 인류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링컨의 첫 대통령 취임 연설 중 북부 사람과 남부 사람은 적이 아니라 동지입니다. 우리는 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